네, 안녕하십니까. 자, 강경석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재경관리사 최신 기출 해설을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기출 문제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무조건 풀어야 돼요. 무조건. 필수. 재경관리사 합격을 위해서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자, 문제 은행식에 출제가 되다 보니까 자주 출제되는 문제. 그 다음, 최신 기출 문제는 반드시 섭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론 강의를 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너무나 많은 수험생이 공부 방법을 비효율적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맨땅에 헤딩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론 강의 시간에 합격 방법, 물론 단기 합격입니다. 장기로 이 바닥에 남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다 필요 없어요. 합격증이 있어야 돼요, 합격증이. 단기 합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최단기 합격을 위한 방법들을 제가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읊어보면, 우리 주간처에서 나오는 두꺼운 교재 3권, 4권 막 이렇게 되는 거, 너무나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그렇고,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단기 속성 특강 이론 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 권으로 끝장이라는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700페이지 정도뿐이 안 돼요.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나올 수 있는 이론이 다 들어있어요. 제 강의가 플러스가 되면은 한 20일 정도 하면은 이론 강의 끝나요. 그리고 빨리 이론 끝내버리시고 기출 문제 빡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강의 드렸던 자주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빈출 적중 특강을 통해서 강의를 드렸고, 최신 기출 무조건 또 푸셔야 되는데, 최신 기출 해설 이번 강의를 통해서 다 이제 강의를 합니다. 요렇게 커리큘럼을 가져가시면 길어야 2달, 짧으면 1달도 돼요. 근데 그걸 두꺼운 책을 그냥 붙들고서 이론 가지고 3개월, 4개월, 6개월을 머물고 있어요. 수험생들이. 이렇게 비효율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짧게 좀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단기에 합격할 수 있게 그 이론 강의 같은 경우에는 한 권으로 끝장, 단기 속성 특강을 통해서 빨리 20일, 길게는 1달, 30일 끝내버리시고, 빈출 적중 특강, 자주 나오는 문제. 자주 나온다는 얘기는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가. 한 700문제, 800문제 돼요. 그 강의 드렸습니다. 싹 섭렵해버리시고, 최근 최신 기출 문제죠. 반드시 또 푸셔야 됩니다. 반드시 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길어야 2달. 자, 그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2025년 1월에 실시된 기출문제 재무회계. 자,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출문제, 최신 기출문제 완전히 그냥 폭파시켜 버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만 오십시오. 완벽한, 국내에서 아마 이런 기출문제 강의가 없어요. 그냥 들으시면 합격이에요. 포기만 안 하시면. 포기는 뭐다? 배추 한 포기, 2포기 할 때 그 포기예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포기라는 게 없습니다. 포기만 안 하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이런 문제 틀리면 무조건 맨 땅에 헤딩 하셔야 되고, 절대 틀리면 안 되죠. 주는 문제입니다. 자, 국제회계기준의 특징에 대해서 참 어지간히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1번에 바로 틀렸어요. 규칙 중심이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원칙 중심이에요. 원칙. 그렇기 때문에 기본 원칙과 방법론에 대해서만 제시를 해버려요. 나머지는 재량을 부호합니다. 실무자 내가 원칙을 제시할 테니까 그 원칙에 맞춰서 알아서 재량껏 알아서 처리해라, 회계 처리해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어렵죠. 실무자한테는 이게 더 어려워요. 우리 규정 중심, 규칙 중심처럼 뭔가 딱 깔아놨는데, 요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정해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이게 뭐 그냥 원칙만 딱 제시해버리고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해버리는 거, 이게 실무자한테는 솔직히 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 실무자, 재경 담당자들 그냥 외부에다가 엄청나게 교육 보냅니다. 교육받고 와, 막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1번 바로 틀렸고. 그 다음 2번은 뭐 공정가치 적용이 확대됐다는 얘기. 그 다음 3번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재무제표로 한다.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4번 그 다음에 각국의 협업을 통해 제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여기 국제회계기준의 특징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틀리면 맨 땅에 진짜 헤딩.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그 자산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암기사항이죠. 암기 안 되어 있으면 못 풀어요. 암기 안 되어 있으면 못 풀어요. 어쩔 거예요.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그렇다고 또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암기만 돼 있으면 그냥 주는 문제예요. 자, 자산의 측정 방법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바로 틀렸습니다. 사용가치.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 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효익에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인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명목가액이 아니라 할인된 뭐다? 현재 가치다.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암기 안 돼 있으면 그냥 모르는 거야. 이건 틀리는 거야. 이건 암기해야 돼. 무조건. 자, 선생님 교재, 해설 교재죠. 이 해설 교재가 지금 국내에서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 뭐 대학교나 어디 교수님들도 다 제 해설서를 지금 봅니다. 참고해가지고 뭐 저기 울산대 어디에 그런 교수님들이 전화가 와요, 저한테.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해설이 완벽해요. 세상에 문제 하나에 해설이 한 페이지예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해설을 해주고 관련된 내용을 쫙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진 않죠. 핵심 이론을 반드시 제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론을 습득하고 문제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시험을.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해설이기 때문에 제시되고 있는 여러분들 교재, 해설 교재죠? 해설 교재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 이론 강의 했던 것처럼 주저리 또 이론 강의 하고 있을 우리가 그런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이론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검토하셔야 되는 건데 반드시 검토하셔야 돼요. 자, 그 내용이죠. 측정 방법에 대한 그 핵심 이론이 이제 쫙 밑에 우리 해설 교재에 다 돼 있고 숙지를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자, 2번, 3번, 4번 그 정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틀린 거는 1번 사용가치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다음 3번. 자,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에 대한 정말 기본적인 또 문제, 주는 문제. 1번, 2번, 3번 공자왈, 맹자왈 그 유명한 문구들이 1번, 2번, 3번에 아주 지속적으로 재출제 막 되고 있습니다. 자, 4번에 또 말을 만들었어요. 틀렸죠, 이게. 자, 비교 가능성, 신뢰성, 보수성 및 이해 가능성은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이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신뢰성, 보수성. 이게 만들어냈잖아, 말을.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 보강적 질적 특성은 뭐가 들어갑니까?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신뢰성이 아니라, 그 다음 보수성이 아니라 적시성 및 이해 가능성. 자, 따라서 신뢰성, 보수성이 아니라 검증 가능성, 적시성이 들어가야 된다. 말장난을 쳤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4번. 네. 자, 기타 포괄 손익 항목 중에서 우리 후속적으로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었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었다. 머리에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시죠. 이게 지금 기출문제, 최신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 내용이 머리에 지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문제 커요. 문제가 커요. 다시 가셔야 돼요. 이론 쪽으로. 자, 암기사항입니다. 암기사항. 자, 한번 읊어보죠.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거. 어떤 사항이었죠? 3가지. 뭐 깊숙이 들어가면 4가지인데 우리 수준에서는 재경관리사, 세무사, 회계사 수준에서는 뭐 더 깊게 나오지만 우리 수준에서는 3개 정도 재분류되는 거. 첫 번째 뭡니까? FVOCI 금융자산, 무슨 자산? 지분입니까? 채무입니까? 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채무상품이에요. 지분상품 아닙니다. 이게 1번에 그게 나왔어요. 1번에. 어쨌든 FVOCI 금융자산의 채무상품의 그 평가손익 재분류됩니다. 단기손익으로. 그 다음 해외사업장 외화 환산 차이죠. 외화 환산 차이. 그 다음 현금흐름 위험회피 파생상품 평가손익. 다만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 끝. 3개 암기사항.
끝. 암기 안 되면 모르는 거야. 틀리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대가리가 아니라 머리를 뚜껑을 잘라가지고 제가 넣어드릴 수도 있지만 그럼 제가 살인죄가 돼서 쇠고랑 차니까 안 되고. 재분류되는 항목 눈에 확 띄죠. 2번 나왔잖아요. 해외 사업장 외화 환산 차이. 나머지는 안 돼요. 특히 1번을 보시면 장난쳤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즉 FVOCI 금융자산 지분 상품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채무 상품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 그게 바로 재분류가 됩니다. 지분 상품은 재분류 안 돼요. 자, 답은 2번이었고 재분류되는 항목. 자, 그다음 5번. 자, 자주 나오죠? 빈출 아주 그냥. 우리 중간재무보고, 중간재무제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어떻게 비교 표시를 하는가. 기본적인 문제이지만 어려운 문제예요. 하지만 내용이 숙지되어 있으면 기본적인 문제, 모르면 어려운 문제. 자, 재무상태표 비교 표시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중간보고기간 말과 그 다음 직전 연차보고기간 말입니다. 중간보고기간 말이 아니에요. 아주 자주 나오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1번. 자, 문제를 읽어야죠. 12월 말 결산법인 주 3일에 3분기 중간재무보고서. 3분기면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입니다. 틀린 거 1번. 재무상태표는 당 회계연도 9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맞죠? 중간보고기간 말. 그 다음 직전 연차 보고 기간 말을 이제 비교 표시합니다. 따라서 직전 회계연도 9월 30일 재무상태표와 비교 표시한다. 틀렸죠? 틀렸잖아. 9월 30일이 아니라 언제? 직전 연차 보고 기간 말이기 때문에 직전 회계연도 12월 31일과 비교 표시해야 돼요. 1번 바로 틀렸고, 요게 이제 주로 틀리게 나오죠, 이게. 자, 참고로 2번, 3번, 4번, 뭐, 기본적으로, 우리 5번. 자, 핵심 이론하고, 뭐, 포괄손익계산서 작성 사례 다 넣어놨어요. 우리 해설교재에다가 다 넣어놨습니다. 자, 3번, 4번은 자본변동부 현금 흐름표는 같죠? 누적기간과 직전 회계 연도의 동일기간을 비교하는 거. 다만 이 포괄손익계산서가 조금 좀 두 개가 비교 표시되기 때문에 좀 그렇죠. 이거 한마디만 좀 해보겠습니다. 자, 포괄손익계산서 당 회계연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중간기간과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누적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한 포괄손익계산서와 비교 표시한다. 맞는 말인데, 자, 이제 사례를 한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중간기간과 누적기간이죠. 요 각각에 대해서 직전 회계연도 동일기간과 비교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작성돼요. 비교되는 게. 자, 그럼 우리 사례에다가 지금 현재 요게 2000X 2년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단기가 지금 2000X 2년이에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중간 FS, 중간 재무제표, 그 다음에 비교 표시. 요건 또 사례용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두 개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중간기간, 하나는 누적기간. 중간기간, 누적기간 요 각각에 대해서 기억. 자, 중간 FS는 단기가 2000X 2년이라고 하면 2000X 2년 지금 뭐예요? 3분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 이게 되죠? 요걸 갖다가 직전 연도 동일기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비교 표시되는 거는 기억. 2000X 2년 전년도 1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 이렇게 비교 표시가 돼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누적기간이죠. 누적기간이면 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2000X 2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 이게 누적기간. 이거에 대해서 전기 동일기간 즉 2000X 1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 이렇게 비교 표시가 이제 두 개가 포괄손익계산서는 된다는 거. 선생님 왜 팔 아프게 쓰겠습니까? 숙지해야 돼요. 나오니까. 재무상태표 아니면 포괄손익계산서 나와요.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는 쉽잖아요. 누적기간과 직전 동일기간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사례형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례도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해설교조에 제가 참고해가지고 중간 재무보고 포괄손익계산서 작성 사례 해놨죠? 이게 이거예요. 이거. 숙지. 끝.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자, 6번을 보시면 재고자산 취득 원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틀린 거. 자, 틀린 거 먼저 보시면 4번을 보세요. 뭐 1, 2, 3번은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냥 볼까요? 1번은 너무 기본적이고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6번. 자, 특정한 고객을 위한 비제조 간접 원가 또는 제품 디자인 원가는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이 문구가 세무사 회계사 시험에 빈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빈출이라기보다는 세무사 회계사 시험에서 언급이 됐어요. 이 문구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회계학을 시험 과목으로 하는 모든 시험에서 전부 이 문구를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문제에다가. 유행이 돼버렸죠. 이게. 아니 뭐 제품 디자인 원가 이게 무슨 제품의 원가입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서가 이렇게 문구만 놔두면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제품 디자인 원가가 무슨 제품의 원가냐. 이러다 보니까 기준서에 예시를 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라고도 친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해설교재에 거기 제가 예시를 넣어놨어요. 그 문구입니다. 자, 2번이죠? 2번 보시면 거기 예시 나오고 있죠? 예시. 한번 읽어보면 보겠습니다. 자, 특별 주문을 받아 생산된 제품에 추가로 주문 기업 로고를 표시해야 한대요. 그냥 디자인이죠, 이게. 표시해야 하는 경우 기업 로고 표시 원가는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라고 친절하게 이렇게 예시를 우리 기준서에서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 발생하는 보관 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할 수 없으며 발생한 기간에 보다 비용이죠. 비용으로 인식한다. 유명합니다. 그냥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정리.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 지금처럼 비용 처리합니다. 그러면 보관이 필요한 경우의 보관 원가는 어떻습니까? 취득 원가다. 중요합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비용. 보관이 필요한 경우의 보관 원가는 필요한 경우는 취득 원가에 들어가라. MVP까지는 아니고 중요합니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이거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틀린 건 4번인데 생물자산에서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제가 우리 해설의 저자주에도 넣어놨을 겁니다. 그 저자주에 보시면은 본 문제는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농림업 기준서라는 게 있어요. 농림업 기준서의 내용을 포함시킨 문제로 재경관리사 시험 수준을 고려할 때 다소 어색한 출제로 사료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런 거 내면 안 돼요. 농림업 기준서를 왜 재경관리사 시험에 냅니까? 세무사 회계사 시험에서도 나올까 말까 한 그런 내용들인데 어쨌든 나왔으니까 검토를 해봅니다. 제가 그 4번 해설에 관련돼서 내용을 딱 정리를 또 해놨습니다. 자,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업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순공정가치로 측정하여 판매 시점에 최초 인식한다.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이게 판매 시점에 최초 인식한다. 이게 틀렸어요. 이런 문제 되면 안 돼요. 이건 수준을 넘어요. 어쨌든 나왔기 때문에 자, 판매 시점에 최초 인식하는 게 아니라 수확 시점에 최초로 인식합니다. 판매 시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죠. 암기해야죠. 그냥 암기라기보다는 눈팅 해야 돼. 눈팅 가볍게. 이거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저 정리는 해드릴 테니까. 자, 우리가 생물자산이라는 게 있고 생물자산. 이 생물자산에서 나타나는 수확물이라는 게 있어요. 수확물. 자, 예를 들어서 생물자산, 젖소가 있다 해볼게요. 젖소. 그러면 그 젖소의 수확물이 뭡니까? 우유가 나오죠, 우유. 우유를 짰어요. 이럴 경우에 우리 기준서. 자, 이런 생물자산에 대해서 젖소죠. 생물자산은 별도의 농림업 기준서가 있어요. 농림업을 적용하라. 하지만 이 생물자산 젖소의 수확물인 우유죠. 우유. 이건 판매됩니다. 이건 재고자산이다.
재고자산 기준서를 적용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취득 원가가 문제가 됩니다. 농림업 기준서에서는 취득 원가를 수확 시점의 순공정가치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순공정가치라는 건 공정가치에서 예상되는 비용을 빼는 겁니다. 예상되는 처분 부대 원가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공정가치에서 예상되는 처분 부대 원가 뺀 순공정가치를 뭐다? 취득 원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농림업 기준서에 그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농림업 기준서.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아니 재고자산 기준서 적용한다며. 그런데 이게 특이하게도 취득 시점에 취득 원가죠. 수확 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뭡니까? 이 얘기는 농림업 기준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수확물에 대해서 재고자산 기준서 적용한다며. 근데 왜 또 취득원가는 농림업 기준서를 적용하냐? 이게 불일치가 됩니다. 이게 예외 사항입니다. 이 취득 원가에 대해서만 농림업 기준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수확 시점 이후에 제기되는 측정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재고자산의 뭐다? 저가법 측정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 시점의 취득원가에 대해서만 농림업 기준서를 적용하고 그 이후 수확 시점 이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재고자산 저가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 뿐이지 우리 수준을 넘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말씀드렸고 자 어쨌든 간에 판매 시점에 최초 인식한다 이게 아니라 수확 시점에 그것도 순공정가치로 측정해서 취득 원가로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아 진짜 지저분하게 말장난 쳤죠. 그다음 7번 보겠습니다. 아 너무 쉬워요. 뭐 이 회계 원리도 아니고 기초 회계도 아니고 너무 쉽습니다. 그 유명한 우리 재고자산 평가 선입선출법입니다. 이때 매출 원가를 계산하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 원가. 선입선출법에서 매출 원가를 계산한다. 선입선출법은 계속기록법이든 이동평균법이든 금액이 다 똑같죠. 그러니까 어떤 걸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팔린 거부터 보겠습니다. 팔린 거. 4월 22일 날 판매된 게 900개. 그 다음 7월 12일 날 판매된 게 300개. 합치면 1200개입니다. 이 1200개는 선입선출법. 어디서부터 팔려나갑니까? 앞에 있는 거. 먼저 들어온 거. 전기 2월분 1000개 팔려나갔다. 그 다음 3월 5일 구입한 200개 팔려나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1200개가. 따라서 매출 원가는 얼마? 나와 있잖아요. 전기 2월 된 건 9만 원이고 3월 5일 구입된 건 3만 원이고 두 개 합치면 12만 원. 그냥 눈으로도 나와요. 눈으로. 자, 답은 1번이고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요거. 자, 많이 보시는 문제죠. 이 문제 정말 다양하게 막 비틀고 2단 옆차기 막 3단 옆차기 뭐 4단 5단 옆차기까지는 안 가요. 그건 이제 세무사 회계사 시험 정도 가야 한 5단 옆차기까지 가는데 우리는 이 문제 가지고 한 3단 옆차기까지는 가요. 그런데 우리의 결론은 딱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 강경석 세무사 스타일로 풀어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풀립니다. 다 풀려요. 이 방식대로 하면 다 풀려요. 그게 바로 우리 해설에 있는 그 박스로 풀게 돼 있는 그 구조입니다. 그 구조에 넣으면은 다 풀려요. 다. 제발 좀 이 풀이 방식에 익숙해지셔가지고 이 문제 나오게 되면 반드시 이 방식대로 풀기를 아주 그냥 간절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가 나오고 있고, 자, 포괄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를 계산해봐라 돼 있습니다. 다만 재고자산 평가 손실과 재고자산 정상감모 손실, 요거는 매출 원가에 이제 들어가고 반영하고,
그다음 재고자산 비정상 감모 손실은 기타 비용으로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료가 쭉 나오고 있죠? 집어넣으세요. 제발 좀 이렇게 푸세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립니다. 무조건 풀려요,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땅땅땅땅 넣어버리시면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론 강의에서 더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론 강의를 참조해 주시고 집어넣으십시오. 자, 여기는 기초재고와 단기 매입, 기초재고와 단기 매입이라는 이 놈은 구성 자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기본적인 이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같다. 첫 번째, 매출 원가 9 되어 있죠? 매원 9. 자, 얘는 반영 전입니다. 평가 손실, 감모 손실이 반영되기 전이에요. 우리 결산 수정 분계 이렇게 하죠? 결산 수정 분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다음 이제 평가 손실이 들어가고 평가, 그다음 정상 감모, 정상, 그다음 비정상 감모, 그다음에 이제 기말. 얘는 이제 기말은 뭐다? 평가 손실, 감모 손실이 다 반영된 후의 금액입니다. 기초재고와 단기 매입은 이렇게 똑같은 금액입니다. 전체가 박스 이렇게 구성된다. 끝. 집어넣어서 대차 차익으로 구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기초재고 2000X 1년 12월 31일 이게 기초재고죠. 40만 원 집어넣으세요. 아이고 뭐야, 40만 원. 그 다음 단기 매입이 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 우리 지금 매출 원가 새로운 매출 원가를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매출 원가 9. 결산 수정 분기에서 나오는 거 모릅니다. 이거 몰라요, 지금. 요게 이제 대차 차익으로 나오는 거예요. 몰라요. 그 다음 평가 손실 보니까 얼마입니까? 10만 원 돼 있죠? 10만 원. 그 다음 정상감모 2만 원. 2만 원. 그 다음 비정상감모 3만 원. 그 다음 기말 다 반영된 후에 평가 손실과 모든 감모 손실 차감 후 금액 반영된 후에 50만 원. 자료에 다 있어요. 자료에. 자, 그럼 대차 차익으로 구해보십시오. 이게 얼마예요, 이게? 대차 차익. 75만 원 이렇게 나와요. 75만 원. 다 됐죠? 우리 구하는 게 뭡니까? 매출 원가 9 들어가죠? 그 다음 평가 손실도 매출 원가에 반영한대요. 들어가고. 정상감모 매출 원가에 반영한대요. 들어가죠? 그런데 비정상감모는 매출 원가가 아니라 비용 처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3개, 여기까지 3개. 자, 합쳐주시면 매출 원가 우리가 구하는 거 87만 원. 게임 끝. 여기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걸 물어봐도 여기에 대입해 보면 다 나옵니다. 뭐 비용 총액이 얼마냐? 비용 총액은 얼마입니까? 이거 비용이잖아요. 매출 원가도 비용이기 때문에 87만 원에다 3만 원 더 해주시면은 예를 들어 비용 총액이 얼마냐 했으면 뭐 그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구해야 된다. 자, 다만 예를 들어서 비교할게. 우리 문제에서 비정상 감모를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상 감모도 매출 원가에 반영한다라고 제시가 됐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매출 원가가 얼마입니까? 비정상 감모도 매출 원가로 처리한다라고 제시되어 있으면 매출 원가는 이게 3만 원 더 해줘야 되겠죠? 90만 원이에요. 이렇게 묻는 게 뭐인가? 제시된 단서가 무엇인가? 보시면서 그냥 땅땅 집어두면 끝난다. 자, 반드시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
자, 유형자산에 대한 얘기. 자, 틀린 겁니다. 쉽죠? 자, 틀린 게 바로 눈에 보이네요. 2번입니다.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에는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한다. 틀렸죠?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에 취득 원가는, 자, 이런 거 지금 생각 안 나면 지금 큰일입니다. 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됐다 하게 되면 취득 원가는 제공 자산의 장부 금액을 취득 원가로 합니다. 그죠?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 그러니까 차산, 예를 들어서 차산 뭐 B라고 할까요? B. 그다음에 뭐 자산 A, 자산 A가 A를 주고 자산 B를 받았다 할 경우에 B의 취득 원가가 얼마냐, 이렇게 이런 얘기죠. 그런데 자산 A의 장부 금액이 예를 들어 5억이라고 할게요. 5억 하게 되면 취득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 원가 받은 거 5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교환 손익이 인식될 수가 없어요. 장부 금액을 그대로 취득 원가로 하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러한 경우에는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에는 교환 손익이라는 게 나타나면 안 됩니다.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한 번 더 보면 조금 더 앞서 나간 거고. 자, 어쨌든 공정가치로 한다. 틀렸습니다. 장부금액을 한다. 2번이 바로 틀렸고, 그 다음 3번은 뭐 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 건물을 일괄 구입했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을 하죠. 안분. 하지만 만약에 토지만 사용할 목적이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괄 구입 대가가 모두 토지의 원가가 된다. 심지어는 구 건물이 있었다 하게 되면 구 건물을 철거, 때려 부시면서 나오는 철거 비용도 토지의 취득 원가. 다 아시죠? 자, 그 다음 4번은 복구 원가에 대한 얘기죠. 복구 원가의 현재 가치를 복구 충당 부채 이렇게 잡는다. 그 회계 처리는 우리 9번 해설에 다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9번 다 보시고. 그 다음 10번, 이것도 주는 문제. 자, 다음은 주 3일이 2000X1년 7월 1일에 취득하여 X1년 말 현재 사용 중인 기계장치들에 대한 내용이다.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발생했대요. 이 경우에 손상 차선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이 얼마냐? 먼저 회수 가능액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회수 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에요. 따라서 기계장치 A의 경우에는 순공정가치 1억 5천, 사용가치 2억 4천. 따라서 회수 가능액은 2억 4천입니다. 그런데 장부 금액이 2억 2,500이죠. 오히려 회수 가능액이 올라갔습니다. 인식할 손상 차손은 없습니다. 제끼세요. 그 다음 기계장치 B는 순공정가치 4천, 사용가치 6천. 따라서 둘 중 큰 금액 6천이 회수 가능액. 그 다음 장부금액이 8천이기 때문에 8천에서 6천으로 떨어졌죠. 손상 차손이 그 차액만큼 2천만 원이 발생한다. 그냥 주는 문제입니다. 눈으로도 풀려요. 눈으로도. 손상 차손은 2천만 원이 되겠다. 3번이죠. 그 다음 자, 11번. 자, 재평가 모형의 기타 포괄 손익을 묻는 문제인데, 자, X1년 초에 기계장치 한 대를 5만 원을 취득했고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고 정액법 채택하고 있습니다.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는데 2000X 2년 말에 공정가치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4만 원. 그 다음 주 3일이 2000X 2년 말에 시행한 기계장치의 재평가가 주 3일에 2000X 2년 기타 포괄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다만 요게 중요해요. 단 주 3일은 2000X 1년 말에 기계장치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대요. 그냥 넘어갔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X 1년 말에 1차년도 말에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 포괄 손익 뭐 잡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취득 원가로 잡혀 있겠고 다만 뭐 감가상각이 들어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0X 2년 말에 공정가치가 주어져 있고 2000X 2년 말에 기타 포괄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묻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치를 탁 채야죠. 아, 그냥 공정가치에서 2000X 2년 말에 공정가치에서 뭐다? 2000X 2년 말에
장부 금액을 빼버리면 되겠구나. 그러면 뭐가 됐든 기타 포괄 이익이든 손실이든 나오겠구나. 얘기죠? 그러니까 뭐 회계 처리하고 뭐 이럴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에 우리 눈칫밥으로 하는 거야, 이거는. 그걸 그냥 막 시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X2년 말에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액을 잡아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공정가치는 뭐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자, 공정가치는 뭐 4만원 주어져 있죠. 공정가치. 4만원. 마이너스. 장부금액만 빼면 돼요. 장부금액. 자, 취득 원가 5만원에서 자, 2년치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면 되겠죠. 2년치니까 5만원 곱하기 내용연수 5년분의 5분의 2만큼 요거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그만큼 빼주면 뭐 3만원 되겠네요. 4만원에서 3만원 빼면은 만원. 기타 포괄 이익이죠. 자, 이런 식으로 게임이 끝났다. 회계 처리를 막 하고 있고 이런 삽질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 12번 무형자산의 상각에 관한 설명. 자, 3번 바로 틀렸습니다. 3번 보시면 다른 건 뭐 기본적인 사항이죠. 한번 읽어보시고. 자,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 없다. 틀렸죠. 됐습니다. 잔존가치가 이제 변동하기 때문에 그 변동으로 인해서 장부금액과 같거나 또는 큰 금액으로도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그럼 이 경우에 상각액은 어떻게 될까요? 상각액은 상각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장부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돼버렸다 하게 되면 상각이라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경우에 상각액은 0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 3번 뭐 당연히 틀린 말이고. 4번 하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이 내용연수 검토 결과 더 이상 매년 검토하게 돼 있죠, 이게. 더 이상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으로 변경해야 한다. 맞는 말이다. 자, 제가 왜 이걸 읽었냐면 이 경우는 뭘로 처리합니까? 회계 추정치의 변경입니까? 회계 정책의 변경입니까? 이것도 말장난치기 때문에 그래요. 회계 정책의 변경이다? 틀렸다. 땡! 당연히 회계 추정치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자, 요 말씀을 드리려고 4번 읽었습니다. 자, 그다음 13번. 자, 기본적인 우리 연구 단계, 개발 단계, 그 지출의 비용 인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13번. 신제품 A의 연구 개발 활동 관련 그 원가 내역이 나오고 있고, 자, 묻는 거는 X1년 말에 표시될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묻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장부금액 따라서 상각비를 차감해야 돼요. 취득원가에서 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이다라는 거. 장부금액이기 때문에. 자, 단 신제품 A와 관련하여 계상된 무형자산은 2000X1년 7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상각 개시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사용 가능 시점인 7월 1일이 바로 상각 개시 시점입니다. 월할 상각해야겠구나. 아이디어가 떠올라야겠죠. 자, 내용연수 5년에 뭐 잔존가치 빵원 정액법 돼 있고. 자, 1월 1일 날 세부내역 보니까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입니다. 뭡니까? 연구비, 그냥 비용이에요. 우리 무형자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3월 1일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로 자산 인식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비용입니다. 경상 개발비.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로 자산 인식 조건을 만족시킨다? 무형자산. 개발비. 됐죠? 자, 따라서 무형자산은 130만 원이 되겠네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상각비를 빼줘야 돼요. 상각비. 130만 원 나누기 5년 하면은 1년치죠. 여기다가 상각 개시 시점이 7월 1일이기 때문에 곱하기 월할 상각 12분의 6이다. 요만큼이 상각비가 되겠죠. 그걸 빼주면 장부 금액이 나오더라. 1170, 자, 000. 끝. 자, 그 다음 14번. 투자부동산에 관한 옳지 않은 거.
아유, 너무 뭐 쉬운 문제죠, 이것도. 자, 2번에 바로 틀렸습니다.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 모형과 원가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자부동산의 유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유형별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투자부동산에 적용해야 돼요. 자, 2번 바로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는 기본사항이가 넘어가시고, 그 다음 15번, 다음 중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는 문제입니다. 주는 문제. 자, 우리 15번 해설을 보시면은 쭉 정리해놨죠? 그 핵심 이론에 금융상품, 그다음 금융자산의 범위, 금융부채의 범위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런 거 절대 틀리면 안 되겠죠? 자, 3번에 보시면 핵심 이론은 또 숙지를 하시고요.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 금융자산이 아니라 금융부채가 되겠습니다.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16번. 자, 16번. 주는 문제. 아니, 선생님, 뭐 회계처리, 공정가치, 거래 원가가 막 뭐 연도별로 주어지고 막, 복잡한 문제 같은데, 이게 무슨 주는 문제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빈출 적중 특강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FVOCI 금융자산 써볼까요? 지분 상품인 경우에 FVOCI 금융자산에 지분 상품입니다. 뭐다?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회계 처리까지 이론 강의 다 했습니다.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즉 빵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0이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세무사 회계사 시험에서도 계속 나와요. 그냥 장황하게 설레발치면서 자료를 줘요. 지금 우리 그나마 이것도 간단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뭐다? 너무 허탈해요. 답이 0. 진짜 그렇습니다. 세무사 회계사 시험에도 그렇게 나와요. 자, 읽어보시면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지분상품이죠? 지분상품.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했습니다. FVOCI 금융자산. 자, 묻는 거 보니까 단기손익으로 인식할 처분 이익이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처분손익 인식 안 하죠, 이게. 그러니까 보자마자 무슨 뭘 검토하고 회계 처리를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절대. 이게 주는 문제, 이건. FVOCI 금융자산, 지분 상품이네. 처분 손익 묻고 있네. 빵원이야. 답이 어디 있지? 1번에 0원. 이게 답이야. 끝. 뭐 검토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플리즈. 그냥 1번 딱 찍고 넘어가세요. 미련 갖지 마시고요. 무조건입니다. 처분 손익 없습니다. 자, 17번. 뭐 이건 뭐 기초 회계인지 기본 회계 원리인지 모르겠지만 뭐 일단 뭐 주는 문제니까 감사하게 이제 받아들이시고,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사채의 회계처리입니다. 어디 뭐 기초 회계 원리나 기초 회계에서 많이 봤던 거. 말도 안 되게 나왔죠? 2번이 틀렸죠, 당연히.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높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할증 발행? 말도 안 됩니다. 할인 발행이죠, 할인 발행. 자, 기초적인 내용이었고 2번 틀렸고. 자, 18번. 이것도 역시 주는 문제. 틀리면 맨 땅에 헤딩. 자, 다음 중 맨 땅에 헤딩 자꾸 얘기해가지고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분이 계실까봐 은근히 또 걱정이 됩니다. 진짜 하셨다가 다치면 제 책임 아닙니다. 면책 조항을 어디다 만들어야 되나? 자, 다음 중 사채 보유자의 희망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내재되어 있는 사채. 뭐예요? 이게 문제입니까, 이게? 그냥, 야, 너 먹어라 하고 주는 거죠, 이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사채. 끝. 답은 4번. 자, 회사채. 회사가 발행한 뭐 채권이 되겠고, 신주인수권무 사채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고. 자, 2번에 영구채라고 나오고 있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건 수급용이 아니에요. 영구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만기가 없어요. 영구채라는 게. 그래서 원금 상환이라는 게 없습니다.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영구히 지급을 해요. 이자만. 그렇게 이자만 영구히 원금 상환 없이 만기가 없기 때문에
이자만 영구히 지급되는 이런 그 채권, 요걸 갖다 우리가 영구채라고 하고, 우리 실무적으로 여러분 신문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하이브리드 채권이라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채권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봤습니까? 그럼 이건 들어보셨나요? 신종자본증권 안 들어봤나요? 이 신종자본증권 일명 하이브리드 채권, 이걸 영구채라고 그래요. 이거 구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게 죽을 때까지 나는 이자만 받아먹다가 죽을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원금 상환 필요 없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19번. 자, 사채 이자 비용을 구하는 건데, 뭐 노가다라고 있긴 한데, 그나마 좀 문제가 1차 연도가 아니라 2차 연도에 이자 비용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세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또 발행 금액까지 또 구해야 되는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세련됐다, 이런 얘기예요. 자, 주3일은 2000X 1년 1월 1일에 만기 3년 액면금액 5천만 원 표시이자를 6% 사채를 발행했고요. 삼각호 원가 측정 금융부채, AC 금융부채로 분류했습니다. 이자는 매년 말 지급되고 사채 발행 시점에 유효 이자율이 8% 나오네요. 8% 표시이자를 6% 할인 발행되겠죠. 그 다음 주3일이 2000X 2년 말, 2차 연도 말이에요. 1차 연도 말이 아니라 보통은 1차 연도 말에 이자 비용을 묻는데 2단 엽착이 탁 들어갔어요. 2차 연도 말에 X 2년 말 인식할 이자 비용이 얼마인가? 즉 유효이자 2차 연도 말에. 자, 현가계에 주어져 있고,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발행 금액이 얼마다 없기 때문에 직접 구해야 돼요. 발행 금액을. 자, 먼저 자, 이자가 얼마입니까? 5천만 원 원금에다 곱하기 표시 이자율 6% 때려버리면 5, 6, 30, 300만 원이 이자죠. 그런데 연금 현가 계수가 안 주어져 있죠? 연금 현가 계수가 없네? 그때부터 막 똥이 타가지고 오, 뭐야? 당황합니다.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그래요. 근데 쓸 필요도 없고. 자, 연도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도별로 1차 연도 300만 원 곱하기 1차 연도 말이기 때문에 0.9 써봐야지. 혹시 이거 다 아시는데 이거 문제 처음 접하시는 분은 이거 당황해요. 왜 연금 현가 계수가 없지? 막 이럽니다. 300만 원 1차 연도 말이기 때문에 이자 요거는 0.92593. 이거 뭐야? 92593. 노가다인데 이거 할까 말까? 92593. 0.92593. 플러스 2차 연도 말에 또 300만 원 곱하기 현가 계수 0.85734, 0.85734 플러스 3차 연도 말 300만 원 곱하기 현가 계수 0.79383, 0.79383.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이자에 대한 현가가 다 나오는 거죠. 이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300만 원으로 묶어내면 300 곱하기 묶어내면은 뭐가 들어가요?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죠. 300만 원 곱하기 플러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표에 주어져 있는 합계 2.57710 2.57710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 현가 계수가 없다고 당황해서 똥줄 타서 막 헤매고 있지 말고, 문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자, 문제 경험했습니다. 그런 분들. 물론 대다수의 다른 분들은 선생님, 저 다 알아요. 그런 거 쓰지 마요.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에 노파심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합계 2.57710 때려버리면 돼요. 이게 연금 현가 계수랑 똑같아요. 요게. 그렇잖아, 이게. 됐죠? 자, 플러스. 자, 원금이 5천 곱하기 3년 현가 계수 0.79383, 0.79383. 자, 하면 발행 금액이 나오죠? 47422, 800 됐습니다. 자, 발행 금액을 구했기 때문에 2000X 1년 말에 장부 금액이 나옵니다. 2000X 1년 말 장부 금액. 2000X 1년 말 장부 금액
구해보자. 자, 장부금액 4742800에다가 422800에다가 플러스 뭘 들어갑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들어가겠죠. 자, 상각액 어떻게 구합니까? 자, 유효이자 4742800 곱하기 8%였죠? 시장이자율 8%, 유효이자율 8% 마이너스 액면이자 300 빼버리면 이 자체가 이만큼이죠? 이만큼. 사발차 상각액,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입니다. 자, 더해주시면 X 1년 말에 48, 장부 금액이 216, 624. 자, 이렇게 나왔다. 자, X 1년 말에 장부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X 2년 말에 이자 비용, 즉 유효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끝났죠? 게임 오버. X 1년 말에 장부 금액에다가 곱하기 유효이자율 8% 때리면은 유효이자, 즉 X 2년 말에 이자 비용이 되겠다. 3857330 끝. 됐습니다. 다음. 자, 20번. 뭐 역시나 뭐 주는 문제인데, 다음 중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기본적인 상황이 되겠고, 자, 3번에 자,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의무에는 법적 의무가 포함되지만 의제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의제 의무도 포함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틀렸다. 의제의 의무도 포함된다. 자, 우리 기준서 내용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20번. 자, 우리 해설교재 20번에 거기 참고를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참고의 그 니은을 보시면은 의제 의무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도 다 이제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설정 대상에 설정할 그 의무에. 의제 의무란 과거의 실무 관행, 발표된 경영 방침,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 등으로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할 것이라고 상대방에게 표명하였고 그 결과로 기업이 해당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갖도록 함에 따라 생기는 의무를 말한다. 더럽게 현학적 허세를 부리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환불정책 같은 약속이다. 제가 친절하게 좀 이렇게 적어 드렸습니다. 그런 의제 의무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자, 이번 시간은 20번까지 풀이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